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진혁 씨, 저희 여의보감이 벌써 50회를 맞이했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근데 네. 저는 50회 가지고 일어나. 우리가 500회도 하고 5000회도 할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500회, 5000 할 때는 더 큰 박수를 그럼 치는 걸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 케이크에다가 촛불 한번 부는 걸로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궁금증도 풀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이 한의학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갖고 있던 오해를 풀면서 바르고 올바르게 또 널리 한의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MC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저도 이 뿌듯한 동행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모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자세히 몰랐던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1시간 함께할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대한침구의학회 이승훈 홍보이사님, 그리고 대한한방내과학회 임정태 홍보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서로 다른 이 학회 홍보이사님으로서 나오게 되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또 친한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승훈 이사님,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요? 네, 임정태 이사님과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네.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요. 또 같은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를 하고 또 군대를 마치고도 같은 병원에서 저는 펠로우로, 또 임 교수님은 연구 교수로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네. 물론 지금은 다른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같은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매주 한 번씩 온라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뭐 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뭔가 서로 이제 무게를 잡고 있어서 두 분이 서로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 네. 평소에는 두 분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이번에 임 이사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네. 이제 뭐 박사과정 때는 학교 이제 연구 같은 거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네. 서로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차서 네. 서로 이제 연구를 어떤 것들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한의학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술 먹고 뭐 그냥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럽니다. 네. 서로 혹시 뭐 침도 좀 놔주시고 그러시나요? 침은 안 맞아요. 서로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약간 공적인,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대화에서 우리 한의학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협회끼리 또 많이 이런 협업을 좀 진행하신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대한여한의사회의 또 역할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여한의사회와 어떤 좀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이승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동안 침구 치료는 주로 이제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의 연구가 좀 집중되어 왔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한의사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계시고 또 침구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여한의사협회와 더불어서 좀 여한의사 회원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침구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질환군들을 같이 넓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여자 한의사들과 같이 이제 연구라던가 진료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저 와이프도 한의사기도 한데 네. 그런 네네. 이제 어떤 커리어 패스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내과학회 차원뿐만 아니라 그 여자 한의사들이 본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지, 그런 걸 그 여한의사협회와 같이 좀 그런 것들 연구하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협회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협력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좋은 활동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의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학회가 바로 대한침구의학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침구의학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침구의학회는 1973년에 창립돼서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의학 학술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유서가 깊은 학술 단체 중 하나입니다. 네.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대회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침구의학이나 혹은 근골격계 혹은 신경계 질환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전일본 침구학회, 대만 중화침구의학회, 그리고 이크마트 등과 같은 해외에 있는 학술 단체들과도 또 꾸준하게 학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침구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을 보는 곳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침구부터 일단 뜻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침구는 이제 침과 뜸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소아를 치료하면 소아과, 그리고 피부를 치료하면 피부과처럼 그 치료하는 질환이나 대상으로 진료과의 이름을 정하는데 네. 네. 이 한의학에서는 침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고유한 치료법이다 보니까 이 침구과를 따로 두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침구과라고 해서 이제 침과 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약이나 추나요법 등을 다 같이, 즉 한의학에 있는 치료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주로 뭐 척추나 관절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뭐 뇌나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뇌신경 질환, 뭐 말초신경 장애와 같은 그런 신경계 질환을 좀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임상과입니다. 아마 이제 한의원을 찾아서 침 치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통증과 마비를 치료하는 맞아요. 걸 텐데요. 바로 네. 이 통증과 마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지금 통증과 마비 질환에 효과적인 어떤 침 그리고 뜸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를 정말 몸소 느꼈거든요.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있는데 정말 자주 이 한의원을 찾아서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가서 참 이 침의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이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한의원 오시면은 침 맞으면은 뭐 기혈이 순환되고 또 어혈이 소통 풀어진다라고 그냥 설명드리면은 그렇구나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침과 뜸이 과연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받는 치료가 어떤 기전으로 효과를 나는지를 이제 아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침 치료 같은 경우는 통증 질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기전과 임상적인 근거 모두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2010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아데노신 A1 리셉터라는 수용체를 매개로 해서 통증이 이제 억제된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기전이 밝혀졌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침을 조금 폄훼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침 치료가 이거 플라세보 아니냐? 위약 효과. 그렇죠. 위약 네네. 효과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기전이 밝혀지면서 이제 과학계에서도 침 치료가 하나의 이 통증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도구도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저널 오브 페인이라는 학술지에는 이제 환자의 임상 정보 2827명의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목 통증, 네, 허리, 경추. 뭐 무릎, 네. 어깨, 두통 이런 대표적인 만성 통증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아까 말한 위약, 그 플라세보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으면서 장기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메타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통증 질환에 있어서 침 치료가 효과가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 네네.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2021년 최근에는 이 네이처라는 가장 이제 유명한 학술지죠. 네네. 여기에 침치료 혈자리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자리 중에 하나가 족삼리라고 네. 이 다리에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무릎 아래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혈자리인데 이 부위에다가
이제 특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극이 뇌에서 자율신경 반사를 통해서 전신에 있는 염증을 조절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기전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통증 질환뿐만 아니라 이 염증 질환에 있어서도 이 과학적인 기전이 많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침 치료가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데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지금 이 논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침을 맞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아픈 부분이 아니라 그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위에도 침을 많이 놓으시거든요. 네. 이거 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 이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점이 사실은 한의원에 오면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는 이제 네.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왜 손발에다가 허리랑 상관없는 곳에 침을 놓냐? 그러니까요. 예, 바로 이 내용도 과학적인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같이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은 네.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네. 바로 허리 주변에다가 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소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풀어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통증 경로를 조절을 해서 통증도 줄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허리 아픈 부위와 신경과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그림에서는 다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경로로 신경이 이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를 조절해서 허리 통증도 같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허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손 같은 곳에 특정한 경혈 자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혈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이 이 세 번째 해당하는 경로처럼 뇌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전신적으로 통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첫 번째인 국소 자극만 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국소 자극과 전신 자극을 같이 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허리에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에 침을 맞으시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이 국소 자극뿐만이 아니라 분절 자극 그리고 전신 자극을 위해서 아픈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에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이렇게 침의 작용 원리가 신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침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이 침이라고 하면 정말 그 가느다라고 기다란 침 이게 딱 떠올리는데 이거 말고도 또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소개해 네. 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침은 이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끝이 둥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늘과 같다고 해서 호침이라고 불리는 침이 네.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침인데요. 네. 이 최근 들어서는 이 침 끝이 메스와 같이 날카로운 도침이라는 침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 끝이 날카로운데요. 이건 언제 쓰이냐면은 이제 척추나 관절 수술 이후 네. 혹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래되거나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나 힘줄들이 유착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호침을 사용하거나 진통제로는 효과가 조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도침으로 그 유착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냥 도침을 하는 게 아니라 MRI 사진을 통해서 정확한 길이를 계산을 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두껍네요. 더 도침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매선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듣는데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 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침 방법이 매선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매선요법은 이 침 끝에 의료용 약실이 사진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실이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실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제 의료용 약실인데 네. 이 침과 더불어서 이 약실이 인체 내에 주입이 된 다음에 이제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이 점차 녹으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피부를 재생하거나 혹은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선요법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피부를 좀 탄력을 주거나 이제 주름을 리프팅 개선하는.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역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 질환에서 통증을 억제하는데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면서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약침요법이라고 해서 약액을 주사기에 주입을 해서 경혈이나 어떤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약액 중에 봉독 약침이라고 있습니다. 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 벌이 사실 벌에 있는 독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천염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벌의 독을 정제해서 희석한 다음에 약침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통증과 이 마비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이 밖에도 또 태반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하거를 네. 이제 정제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은 뭐 간 기능 개선이나 갱년기 장애, 만성 통증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침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좀 일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침이 두꺼울수록 좀 더 아플까요? 예. 그렇진 않나요? 아무래도 아플 네. 수가 있죠. 약간. 아. 네,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우리 침 치료할 때 국소 자극, 분절 자극, 전신 자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국소 자극 같은 경우 중에서 조금 두꺼운 침을 가지고 이 유착을 풀 때는 그런 침을 사용하지만 전신 자극을 줄 때는 너무 두꺼운 침보다는 이제 호침 같은 침으로 안 아프게 자극을 줘도 충분히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침이 두꺼울지 안 두꺼울지 걱정은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침을 활용해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자리에 침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한의사 분들이 갑자기 초음파를 사용하게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예전부터 초음파에 대한 연구랑 그리고 또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예. 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언제 많이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침 중에서 도침이나 혹은 약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두꺼우니까 아프고 좀 네. 정교하게 치료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가이드해서 보다 정확한 부위에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초음파 유도하에 이제 약침 치수를 하는 장면인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침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치료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효과까지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그 근골격계에 침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침 치료를 받으면 또 효과가 또 유달리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네, 뭐 근골격계 질환이야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뭐 아시지만 네.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질환이 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침 치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내과 질환 또 많이 활용합니다. 네. 또 불면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과 영역에서도 침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전신 질환에 다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나 이 뭐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해도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또 신기하고 또 어떻게 이 침이 활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임 이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침 치료는 통증뿐만 아니라 심혈관이나 뇌질환에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침 치료를 하면 이제 혈관을 이완시켜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네. 또 고혈압 환자들이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생겨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 그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침 치료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아주기도 하고요. 또 부정맥이 발생할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그런 이제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내관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손목 요 위치한 경혈인데 이게 내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내과 질환을 다 관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침을 넣으면 뭐 자율신경계 균형도 좀 찾을 수 있고 혈압을 낮추거나 이제 부정맥의 위험성을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과 질환을
그 질환 관장하는 그런 혈이 놓으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치료할 수 있고요. 또 네. 이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것이 지속이 되면 네. 이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부전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부전의 어떤 동물 실험 같은 거에서 침 치료를 했을 때 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심장의 조직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조직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섬유화가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고 또 심장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고 나아가서 심근세포의 손상을 줄여주고 그래서 이제 신부전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그런 동물 실험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통증과는 이제 다른 기전으로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의 이제 악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의 침 치료를 할 때는 저 환자들한테 이제 침 치료를 하면 한 번에 혈압약이나 혈관 이완제, 또 부정맥약, 강심제 이런 걸 한꺼번에 먹는 효과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편하고 좋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침의학이라는 게 이제 침구의학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침 치료가 활용되는 그 분야에서 정신과적 그 분야에서 침 치료가 잘 활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자, 이승훈 이사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뭐 방금 이제 침 치료가 과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한번 그런 이제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대표적으로 정신과적인 질환 중에서 불안이랑 우울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좀 저하됩니다. 네. 근데 바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시켜서 바로 정신과 영역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죠. 네. 바로 이런 정신과 약을 침 치료랑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그 복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재밌다기보다는 최근 미국에서는 이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이라든지 맞습니다. 막 이런 펜타닐.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오피오이드 뭐 팬데믹이라고 할 네네네. 정도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네네. 바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이 마약성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침 치료를 권고할 정도로 예, 외국에서도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마약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죠. 네. 바로 앞으로 아마 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에 침 치료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 원장님 네. 그 이사님 저 궁금한 게 이제 침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이제 좋다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침 치료도 뭐 중독성처럼 네. 뭐 맞다가 안 맞으면 뭐 금단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없나요? 사실 오히려 바로 침 치료가 네. 그런 중독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마약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뭐 담배 중독 같은 네. 경우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네. 이유가 이제 보통 중독이 되게 되면은 뇌에서 보상회로라는 부위를 이제 막 자극을 많이 해서 네. 그 보상회로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찾으려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데 예. 바로 침 치료가 그 보상회로를 같이 자극을 해줘서 그 물질들을 끊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침 치료가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요. 오, 네. 이 침 치료의 그 몰랐던 면에 대해서 오늘 아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외국에서도 이제 마약 치료에 침 치료를 좀 권장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침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약간 백인 선생님들이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외국에서도 침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침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이미 침 치료가 의료보험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학술단체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내과학회에서 발간한 이 요통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특히 만성 요통 같은 경우는 그 퍼스트 초이스로 네. 제일 먼저 그런 진통제보다는 침을 사용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정말 외국에서도 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암센터인 MD 앤더슨, 뭐 MSKCC 암센터 같은 곳에서도 암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을 침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 그 외국의 침 연구자들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침구의학회에서도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침구의학회처럼 어떤 침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학술 단체에 이제 매년 참가해서 뭐 제 연구도 발표하고 새로운 어떤 학술 동향도 해오도록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유럽 의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침을 연구하는 학회 이크마트라는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방금 사진이 제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저도 참석해서 연구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때 저희 침구의학회 임원분들과 같이 또 참석을 했었고 또 올해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데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대한 한의학회 홍보이사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이크마트라는 학술 대회를 2024년 내년 저희 대한 한의학회에서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큰 행사네요.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국내 한의학 학술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니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이크마트와의 교류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침구 그리고 대한침구의학회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6분을 지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정태 이사님께서는 대한한방내과학회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이제 197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거의 만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내과학회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방내과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진료를 어떻게 할지 진료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회원들 간에 지식을 교류하고 또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 이제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좀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한방내과 전문의 숫자가 이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분과 전문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 2번 정도 시의성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학술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같으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나 중국, 뭐 일본 이런 데서 코로나에 한약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도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코로나 관리에 활용할지 그런 학회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초음파 판결 한의사 합법화 결정이 났었는데 한의학에서 어떤 초음파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진료를 더 이제 활용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학회들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일본에서는 한의사가 따로 없고 네. 한약을 이제 의사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과 학회랑 또 일본에 있는 그 동양의학회 이런 쪽이랑 이제 교류를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한약의 진료나 연구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가을 학회 때는 저희가 이제 초음파 판결 이후에 일본에 있는 이제 그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쪽은 이제 일본에서는 칸포라고 하는데 그런 네. 칸포 의학에서 초음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그 한의 진료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또 학회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한방내과학이라고 하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내과 질환을 다루는 것일 텐데요. 한방내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과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오장육부라는 단어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방내과에서는 이제 인체의 장기와 그런 조직 중에서도 오장육부와 관련된 내과 질환을 이제 다루는데요. 그래서
간신비패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뭐 간개내과, 심개내과, 비개내과, 폐개내과, 신개내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에서는 뭐 소화기내과, 뭐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이제 조금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름이 생소하니까 맞아요. 뭐 간개내과, 심개내과 이런 이름을 이제 최근에는 뭐 간장조혈내과, 간개내과는 간장조혈내과, 또 심개내과는 순환신경내과, 또 비개내과는 위장소화기내과, 폐개내과는 폐장호흡내과, 또 신개내과는 신장내분비내과처럼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이름으로 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한의학적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오장육부 중에 오장을 이제 간신비패신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5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환을 다루고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간개내과는 이제 간장 조혈내과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질환, 뭐 지방간이나 완성 간염, 또 그런 이제 간암, 간경병 같은 그런 간질환을 다루기도 하고요. 또 조혈내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 혈액암 이런 혈액질환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제 뭐 피로는 간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광고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보양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사실 피로가 간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쌍화탕 이런 것도 이제 피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그 보양을 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간장조혈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심개내과는 이제 순환신경내과라고 하는데요. 음. 그 흔히 생각하는 심장질환과 뇌질환, 이제 예전에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뇌를 어떤 같은 배속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중풍이나 뇌졸중을 그 이제 심개내과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그밖에 부정맥이나 흉통 같은 또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들,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신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파킨슨이나 치매, 두통, 어지럼증 이런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을 순환신경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계내과는 이제 위장소화내과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입에서부터 항문에까지 이르는 전체, 뭐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곳에 이르는 소화기계 질환들을 이제 치료하고요. 그밖에 뭐 소화기암 이런 것들도 위장소화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번째로 이제 폐계내과는 폐장호흡내과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폐질환들, 그래서 뭐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감기 같은 것도 폐장호흡기내과에서 다루고요. 또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 이런 것도 이제 폐장호흡기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개내과는 신장내분비내과라고도 하는데 신부전 같은 신장 질환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 질환도 다루고 또 비뇨기 질환이나 남성들의 뭐 전립선 질환, 남성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도 이제 신개내과에서 다루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정말 한방내과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내과 질환의 침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내과 질환 중에서도 침 치료가 효과적인 그런 질환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훈 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내과 질환에서도 침 치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체하면은 어디 누르라고 하죠? 일단 이 손 사이로 네, 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부위 이제 네. 엄지랑 검지에 움푹 파여 있는 이제 합곡이라는 혈자리인데 이제 이 네. 부위를 많이 누르라고는 하는데 사실 더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예, 어디냐면 바로 우리 어깨뼈, 왼쪽에는 어깨뼈랑 척추 사이에 있는 이 격수라는 혈자리인데 예. 사실 저 부위를 왜 누르면 좋냐면은 네. 저 격수혈 위치하는 자리가 위장과 자율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격수혈을 자극을 했을 때 위장의 운동성을 좋게 해서 급체한 환자분들을 이제 소화를 잘 시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내과 질환에서는 이 내장과 신경이나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들이 보통 배나 등 그리고 다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혈자리의 침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다양한 이 내과 질환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방내과 관련해서 이제 한약에서 가장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 내가 한약 먹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도 많이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자, 이거 그 임정태 이사님께서 이 전문가로서 좀 오해를 좀 잡아 주실까요?
네, 제가 정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이제 진료를 하고 나면서 듣게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한번 네. 한약에 대비해서 이제 양약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음. 그러면 양약을 먹으면 간에 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정말 케이스 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탈이 나거나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약도 마찬가지인데 음.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근데 한약도 마찬가지인데 한약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약을 먹고서 뭐 이렇게 어떤 간 손상이 왔다거나 혹은 이제 가끔 뉴스 때 뭐 감기약을 먹었는데 뭐 스티브 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가 다 박리가 됐다. 네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양약은 위험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 이제 그런 약의 위험성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약이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어떠한 상태에서 얼마나 먹으면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한약은 뭔가 이제 무슨 한약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한약은 위험해 한약을 먹으면 이제 간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뭉뚱그려서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어. 이제 물론 한약도 어떤 그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약재들이 알려져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약들은 이제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한약 전체가 어떤 간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 사람들은 이제 한약이 간에 위험해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그 약을 주면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먹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그 진료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 되게 소중한 치료 수단을 하나 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한약의 간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할 때는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과장되지 않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양약이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켰을 때 양약은 위험해요라고 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한약도 특정 어떤 한약을 먹어서 간 손상이 왔다고 했을 때 한약을 먹으면 다 간에 위험해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말씀해 지금 주셨어요. 이사님 말씀이 뭐 사람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뭐 혹은 약재에 따라서 이렇게 한약의 어떤 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약재는 이제 먹으면 위험하다는 게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 있고 오. 그런 네. 걸 이제 그런 걸 이제 내인성 간 손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한약인성 간 손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설명드릴 내인성 간 손상과 조금 이따 설명드린 개체특인성 간 손상으로 나누는데 그 이제 내인성 간 손상이라고 하면은 그 약이 독성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먹으면 이거는 간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한약 처방에 자주 활용하는 약재들은 이게 네. 내인성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제 그런 약재들은 수천 년간의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이걸 먹으면 간이 확 나빠져 문제가 생겨 이런 약들은 사실 자주 쓰는 처방에선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걸러지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화면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듯이 그 자주 활용된 지금 화면에 있는 약재들은 많이 먹었을 때 그 간에 안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하수나 박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못 들어보신 약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약재들을 먹고서 간 손상이 온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먹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막 동네 뒷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캐 먹거나 계세요, 그런 분들. 네, 아니면 이제 건강원에 가서 뭐 이게 다려달라고 하거나 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좋다고 막 나의 어떤 지식에 기반해서 네. 좀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사실 민간요법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한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거랑은 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한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를 봤을 때 이런 한의사에서 처방이 된 것과 이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간요법 이런 경우에 비해서 한의사가 한 경우에는 한 1%에서 2% 정도로 그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처방들은 간 손상을 쉽게 일으키는 약재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처방을 뭐 중단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돌아오고요. 필요에 의해서 약을 먹었을 때도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도 모니터링을 하면 그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을 때 개인적으로 막 약재가 이게 몸에 좋대 하고 막 다려 먹으면 위험할 수 네. 있지만 한의사들한테 처방을 받고 혈액 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좀 훨씬 그게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모니터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약재 자체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이제 내인성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인성 그 약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면밀하게 이제 관찰이 이루어지겠죠. 네. 예를 들어 아까 설명했던 뭐 하수오나 시오나 쑥 같은 이런 약들은 많이 먹었을 때 아주 오랜 시기간 많이 먹으면 간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게 써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그 혈액 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 병원에서 하는 정맥으로 체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당뇨병 같은 데서 이제 손끝에서 체열을 하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뽑아서 이제 간 기능이나 신기능 혹은 전해질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처음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먹게 된다면 훨씬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간 손상이 아까 나타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를 개체특이적 이 간 손상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개체특이적 간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얘기해 주실까요? 아까 그 이제 한약인성 간 손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내인성 간 손상은 이미 위험이 알려져 있는 약재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개체특이성 간 손상은 우리가 생각할 땅콩 알레르기나 복숭아 알레르기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사실 독성이 있는 약재나 음식이 아닌데 그 사람의 특이하게 그 땅콩 자체가 독성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특이하게 이런 약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제 간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내인성 간 손상에 비해서 개체특이성 간 손상은 비율은 조금 더 적은데 이게 이제 용량이랑은 상관성이 없어서 조금만 먹어도 막 이렇게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잠복기가 길어서 이 잠복기가 길다는 얘기는 한 달, 두 달 잘 먹다가 치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럼 이게 문제인가 싶어서 다시 투여하면 근데 또 그때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체특이성 간 손상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더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이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약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한의사들이 이제 면밀하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또 아까 얘기 드렸던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어떤 간 손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처방을 해 나가면 이제 그 개체특이성 간 손상도 한의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와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이제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이제 처방을 해주는 한약을 먹었을 때 어떤 간 손상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비율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한약의 간 문제가 됐던 게 2000년대 초반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순 이사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전에도 뭐 국내외에서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17년도에 한의학연구원에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전국에 있는 11개 이제 한방병원을 이제 모아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쭉 모아서 이제 전약 후약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작정하라고 이제 환자를 모아가지고 네, 1000명 모으자 해가지고 1001명을 모았던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량적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 비용도 시간도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를 뛰어넘는 연구가 한국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들 거예요. 돈도 네네. 이게 막 몇 년 관찰하고 한 거여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한의학연구원이 주도로 해가지고 전국 10개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001명의 환자를 모아서 뭐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거나 혹은 뭐 한약만 먹는 입원 환자들 이렇게 해서 간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약만 먹었던 사람이 한 370명 정도 되고 같이 한약약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 623명이었는데 각각 3명씩 그래서 총 6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한 6명이니까 0.6%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만 이제 한약으로 인한 약인성 간 손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그분들은 약물을 끊었더니 전부 다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수치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었고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투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증상을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링했을 때는 그런 약인성 간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1% 미만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한방내과 전문의라는 게 너무 이제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고 또 끊으면 더 좋아지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약 드셔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 연구가 나온 이후에는 자신 있게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정표 같은 연구였네요. 네. 그러게요. 네,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더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약에서 중요한 게 이 약제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제 관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또 예전에 이런 한약의 안전성 문제에서 약제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많았었는데요. 사실 한약이라는 건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뭐 독성이 있는 약제가 다른 약제가 실수로 이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또 품질 부분에서 이제 보관하거나 건조할 때 뭐 곰팡이나 중금속, 살충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걸 관리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식약처랑 한의기랑 이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품질 개선 노력을 해서 그 시장에서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이 아니라 한의원의 약재로 들어오는 한약들은 농약이나 중금속,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성분을 다 검사를 하고 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성분들이 일정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족을 해야지만 한의원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약재로 들어온 약들은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르게 식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안전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식약처와 이제 한의계가 협조를 해서 같이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안전은 물론 약효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의내과에서부터 한약에 대한 오해까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침구의학 그리고 한방내과학에 대해서 두 의사님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한약에 대한 오해나 또 침구학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한의학에 대해서 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